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를 둘러싼 제도 개혁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자본시장이 그야말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 연금 개혁,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코스피 5천 시장을 위한 발걸음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5천 한국 증시 대도약 오늘 이 시간 문을 열겠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스피 5천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고요. 그리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국내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한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수연 캐스터가 정리해봅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이 되려면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타임라인을 보면 현 정부 출범 한 달 이후 7월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8월 25일 통과됐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3차 개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빠른 시일 내 법안 윤곽을 잡고 이르면 11월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핵심으로 꼽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최종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세제 개편안 타임라인도 짚어보겠습니다. 7월 말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9월 15일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도 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 내용인데요.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도입이 명시된 가운데 정부는 부자 감세 비판 등을 고려해 세율 상한을 35%로 결정했지만 현재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네, 국내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한 타임테이블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만에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제대로 갈 거냐, 이게 박스피, 그다음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식의 냉소가 그동안 쌓여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 냉소에서 잠시 호기심으로, 그리고 호기심이 기대로 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장 투자가 지능순이다 이렇게 이 말이 바뀌려면 네.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좀 더 축적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책의 일관성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단순히 유동성이라든지 혹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인지 정말 펀더멘털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올라온 것인지 어떤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0년은 정말 기록적인 화랑장이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또 한국의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AI 성장 산업의 수혜도 보고 뭐 그런 과정에서 세계 증시가 다 올랐는데 한국만 못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뭔가 핸디캡이 있었고 올해는 한국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한국에만 작동하는 고유의 또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전 이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셨고 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펀더멘털 말씀하셨지만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주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 짓는 게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뒤늦게 글로벌 증시 강세장에 동참하게 된 거는 저는 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정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업들이 버는 돈을 주주들을 위해 써야 한다 이러한 부분인데 그래서 코스피 5천 특위가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문제 진단은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박스피에 갇혀 있냐, 네. 요 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부인하는 분들은 없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회사의 이익이 어느 순간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는데, 그게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 LG 물적 분할 동시상장 문제,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의 그 자회사 또 정리하는 문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시장에서 냉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 지점에서 그런 우량주가 갑자기 한순간에 불량주가 되는 현상들을 막아야 되겠다. 그 결절점 고리가 저희는 이제 이사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거수기 역할만 그만하고 책임지는 이사회 해라. 네. 그 상법 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바꾸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 거기에다가 집중 투표제 도입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그 밑에 밥캣이라고 하는 캐시카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적자 회사랑 결합시키겠다. 이것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화가 나서 주주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투자자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희가 국회 와서 본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하지만 두산그룹은 기술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기술을 믿고 여기는 투자하면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갑자기 자회사 네. 캐시카우를 제가 합친다는 거 보니까 정말 못 믿는 그런 시장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고, 그런 냉소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시장의 변화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행태를 하는 것에 관여했던,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이사들은 당신들 전 재산을 책임지십시오. 모든 주주 입장에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면 당신들 재산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 책임을 못 물었는데 이건 책임을 묻는 걸로 제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필요해서 집중투표를 통해서 누군가는 감시를 할 겁니다. 이사회 내에서. 이게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의 취지인데, 그 제도 개정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시장에 필요한 개정이었다, 필요한 제도 개선이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냉소가 지금 호기심에서 약간 기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가 되면서 기존의 대주주의 독점적인 지배구조가 변화를 할 수 있을지,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찾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 자본시장에서 네. 내 돈을 걸고 하는 행위는 모든 걸 법에 물어볼 수 없어요. 그거 다 주주들이 해야 되고, 네. 근본적으로는 회사와 주주들이 대등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진 이후에, 예컨대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데서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건지, 또 기업들도 주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바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소액 주주의 관점과 네. 소위 말하는 오너의 관점에서 기업을 보면 몇몇 그룹들이 막 기업들을 막 합치고 막 그럽니다. 사실 오너의 관점에서는 이걸 뭐 합치건 말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그 관할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이제 큰 회사들은 전부 상장시켜 놨잖아요. 뭐 미국의 구글이 알파벳 하나만 상장돼 있고, 유튜브 같은 거 상장하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땡기지 못하면 모르지 않아요. 네. 근데 전부 다 상장시켜 놓고 이외에 있는 오너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면 개별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들을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너의 이해관계와 이 개별 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실 중복 상장을 안 시켜 놓으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주주들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이제 중복 상장이 만연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이사들이 그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잘 디펜스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가 96년에 입사해서 주가 지수가 3,000일 때나 2,000일 때나 1,000일 때나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어요. 그렇죠. 예, 이 연결고리를 저는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됐는데, 이 법적인 제도 위에서 이 자본시장에서 각자의 활동으로
뭔가 좋은 문화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뭐 상법 개정안의 과정이라든지 세제 개편안의 과정에서 노이즈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세금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에 대해서 또 지금 시장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한국 경제에 대한 밝은 미래를 투영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단 지금 자산 시장이 좀 실물 경제와 분리돼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뭐 한국의 내수에 기여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배당이 지금 상장사들은 40조 원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본처럼 한다 그래도 한 25조 원 늘어날 여지가 있고요. 대만 정도 배당 성향 간진다 그러면 50조 원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이제 기업이 물론 배당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기업에 있는 돈이 풀리게 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1,4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뭐래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조금 우리가 그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 투자자가 많아짐으로써 커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다소의 부작용이 있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걸 저는 뭐 인정하지만 조금 주주 친화적으로 가는 게 큰 틀에선 저는 좀 순기능이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규모 자사주 물량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어떻게 조율하고 또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법안도 많이 발의가 돼 있고 네. 또 각 그 단체 대표들로부터도 공개 비공개로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제 큰 흐름에서는 자사주는 취득하는 순간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게 명확해야 된다. 자사주를 취득했는데 그게 무슨 자산이나 이상한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라 자사주는 취득한 순간에 의결권도 없고 배당의 자격도 없다. 종래에는 이제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해서 인적 분할하면 또 자사주에 대해서 주식 배당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반성을 하면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자사주에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다른 것도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도 그렇고 실제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불명하거나 또는 약간 루프홀을 일부러 만들어가는 논쟁도 있었는데 그건 좀 정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사주를 소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 그 아무런 권리가 없이 소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실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걸 처분을 한다. 만약에 매각을 한다. 그럴 때도 신주 발행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신주 발행과 똑같은 의미에서 주주평등 원칙이 관철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자사주 논의에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이야기하는 시장에서의 논쟁이나 또는 이제 요구들 중에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네. 이것은 공감이 많은 것 같고요. 기존 보유 자사주는 자산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소각 기간을 좀 여유를 달라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고 임의로 할 수 없던 것이라면 사실상 소각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좀 더 논의를 좀 숙성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이 자사주에 대해서 EB를 발행하는 등 이러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기업의 재무 운영에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교환사채 EB 발행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논의가 될 때 이게 경로 의존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을 예를 들어보면 애플은 자사주 사면 바로 소각합니다. 네. 사실 그게 본질적으로는 좀 맞는 행동 같고, 근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를 사는데 소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버핏 보고 야 니네 자사주 가지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사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불만을 가지는 건 정당하다고 봐요. 이 경로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자사주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그 인적 분할 과정에서 막 의결권이 부활이 되면서 지배주주 중심적으로 막 하고 또 자사주를 자기 것처럼 막 우호지분에 넘겨가지고 자기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오너의 그 경영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의 자사주를 가진 기업들이 주주들과 진솔하게 소통을 해야 될 책무는 좀 그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 소각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 논란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좀 적절한 컨센서스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이 주주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올해 뭐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러면 네. 전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또 그동안 안 움직였던 뭐 소위 지주회사들 주가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주가에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투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기대감이 충족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의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업 옥죄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배임죄 완화 등 경제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신 거죠? 기업 옥죄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씌우시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종래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전부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태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은 물어야죠. 삼성물산 그 당시에 이사들 자기들 전 재산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만큼의 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 지분이 약 한 8, 9%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실제 나중에 그 차액 손해 보는 거 그 시점만 갖고 비교해 보면 약 2,400억, 50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해외 투자자 두 군데서 ISDS 국가 투자 소송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국가 투자 소송 제기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게 약 2,400억, 500억 돼요. 아니 도대체 삼성물산 이사들이 사고를 쳤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고 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자기 세금을 갖고 거기다 배상을 해야 됩니까? 그럼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도가 위비가 있어 충실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옥죄기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던 것처럼 국정농단의 그 관계자들 징역까지 갔는데 그럼 계속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코스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때나 그 기업 옥죄기 말하는 거 그게 염치 없다. 그게 아니라 현재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있고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해소할 방법인가? 요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네. 저는 논의의 지점을 좀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사의 충실음을 이제 도입을 할 경우에 이제 배임죄에 있어서 그 사무관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성 요건 적용 범위에 있어서의 확장의 우려가 있다라는 제기를 일관되게 해오셨고 그 본래 배임죄를 확장시키면서까지 이 충실음을 하려는 그 취지와는 좀 다르다. 우리가 민사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형사 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네. 지점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임죄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민주당 차원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따로 만들어서 이 논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 특별 배임죄 이 조항이 있는데 그 폐지 법안도 이미 발의가 돼 있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더 나아가서 형법상에서도 경영 판단하는 경우는 좀 형사 책임에 대한 우려 가능성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영 판단의 그 원칙을 법제화하자라는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공의 발의를 했고 네. 그 점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임죄와 관련돼서는 좀 더 나아갈 수도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하는 것 중에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그 공감이 있다면은 좀 더 나가기 위한 논쟁을 하고 있고 그 준비가 지금 약간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 사회에서 또는 국회에서 논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 상법 개정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법 개정 이후에 코스피 5천 특위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추가적인 로드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로드맵을 이야기하면서 네. 모든 이슈를 다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시장에 다 반응되네 또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잘못된 메시지 과열되네 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일본에서 2014년도에 이토 보고서를 이제 출발로 해서 밸류업 정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 10년 동안 일관되게 정책 기조를 가져간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니케이 지수가 3배 이상 증가됐고 그 과정에서 크게 관철되는 문제식은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스튜어드십 코드, 즉 주주 관여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자. 그것이 기본으로 해서 다른 어떤 이 공시 기능 강화 또는 이제 자본시장 개편, 즉 5개의 자본시장을 3개로 개편한 등등의 이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을 1월달, 2월달부터 고민해서 3월달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 내용 중에 핵심도 처음에는 기업 지배구조예요. 그게 이제 상법 개정을 포함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사주 문제 그때 다 언급됐던 주제였던 거고, 좀 더 이따 세금 문제로 빠져버려서 그게 저희도 비판했었지만 많은 내용, 특히 공시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이제 밸류업 지수라고 해서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만들어 보자든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3분의 2가 아니라 90%까지라도 저는 그대로 승계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누가 정책을 제안했느냐 중요하지 네, 않다. 그렇죠. 그게 시장 입장에서 신뢰를 얻고 일관되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한 반년, 1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일관되게 가는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제일 큰 로드맵이다. 두 번째는 그의 연장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든지 또는 이제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야기하지만 이 자본시장에서 장난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다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 동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개입을 했으면 원보험까지도 네.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걸 집행을 하는 영역인데, 그것도 서로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촉구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게 잠시 후에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올바른 정책이 제안되고 일관되게 장기간 시행이 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공감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성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투자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으면 요즘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배구조가 뭐 펀더멘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요. 네. 이거 뭐 당연한 말이죠. 그 말은 착하게 살자는 말이랑 똑같아요. 기업은 다 당연히 펀더멘탈 개선을 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쁜 지배구조가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성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규제도 덜 받고 하면 돼요. 근데 상장이라고 하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이 여러 의사 결정해서 주주를 신경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주주들에게 기업이 너무 휘둘려서 투자도 못하고 뭐 배당으로 주주를 많이 주다가 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하지만 네. 이 말도 정말 공감하기 힘든 게, 주주들에게 한국 상장사가 총체적으로 좁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뭐 미국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뭐 심지어 사회주의 중국, 대만 비슷한 제조업 중심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대만보다 높았던 게 최근 한 18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요. 일본과 중국보다 높았던 게 딱 한 번씩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꼭 배당을 늘려야 된다 이게 선은 아니라고 봐요. 주주를 조금 무섭게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 의사결정을 주주를 신경 쓰면서 하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본질적으로 문화적인 자본시장의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고, 일본은 한 10년 걸려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 하나 뭐 만들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된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큰 방향은 만들지만 민간에서 또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긍정적입니다. 뭐 일본처럼 바뀌기 힘든 나라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뭐 못 바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일본이 한 10년 걸렸으니까 한국은 그보다 빨리 저는 바뀔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주주 가치가 제고되면서 자본시장 투자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집 코스피 5천 한국 증시 대도약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증시 밸류업 정책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수영 캐스터입니다. 네,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연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올해 14.9%에서 2029년에는 13%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인데요. 기금 고갈에 대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수급 불안을 키워 증시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기금이 외국 주식만 사들이는 게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만으로 시장 체질을 개선하긴 어렵습니다.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밸류업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참고할 사례로 일본이 자주 거론됩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이토 보고서를 시작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를 정비하고 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과 주주 소통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니케이는 10년 만에 3배 넘게 오르며 사상 최초로 4만 5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이 밸류업 성과를 거두는 동안 한국 증시는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MSCI 편입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해외 자금 유입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5천 조기 달성을 위한 증시 과제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투자자 입장이라든지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연금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 세계 3대 연금입니다. 근데 한국의 자본시장이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해외로 분산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점에선 좀 논의할 포인트가 있는 것이 어느 나라나 홈바이어스가 있어요.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1.8이라 그래서 한국 주식 1.8 갖고 미국 50 갖고 이런 투자자는 없어요. 잘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국 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홈바이어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홈바이어스가 15%가 맞는지 14%가 맞는지 16%가 정답은 없어요. 이건 이제 합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이 많잖아요. 미국 주식 올라가는 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국민연금이 해외로 그 분산 투자한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뭐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뭐 그 비율은 얼마든지 좀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국내 지수가 어려울 때 구원투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기대도 시장에서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차원에서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든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까 김학규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기금, 특히 이제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노후 보장입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익성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그런데 실제 한국 시장을 더 알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된 시장인데 여기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한국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이 되면 하지 말라기도 더 들어오겠죠. 네. 저는 그건 자연스러운 규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연기금을 이야기하는 것들의 포인트는 좀 더 종래 그 펀드 입장에서 바뀔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발상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스튜어디십 코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수익률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게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은 세금 혜택을 주면서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뭐 1%, 2%. 왜냐하면 그 투자를 하는 행태 자체가 네가 그걸 책임지고 판단해라 이러니까 다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 2% 수익률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 지난 20년 동안에 연 평균이 한 6% 정도 나온 것 같고 최근에 5년 동안은 8% 나온 거라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내는데 왜 퇴직연금 못 내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전문가들에 의한 좀 분산 투자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규모에 의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기금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퇴직연금의 기금화가 현재 논쟁의 주제이고 그건 이제 연금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자본시장에 어떻게 할 거냐 한국시장과 별개로 연기금의 기능을 좀 보다 정상화시키고 그 연기금의 특히 퇴직연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노후 보장 차원에서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고민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혁신적 기업, 즉 기업 투자자 이 주주들을 들러리 세우지 않고 실제 대화하는 그런 데의 역할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스튜어디십 코드거든요. 들러리 세우지 말아라.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ROE 뭔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오지만은 미래에 어떤 식으로 해서 경영 판단을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혁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 주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신뢰감이 있는 정보 제공과 토론이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아주 작은 개미 투자자는 역할을 못 해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큰 긴 흐름에서 장기적인 정보 제공과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전체 산업이 선순환하는데 혁신적 기업 실제 잘하는 경영진이 누군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선진화 또는 의미 있는 기업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의 역할을 키우자. 그래서 보다 혁신적인 기업,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과거에 그냥 틀에 앉혀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에게 자본이 더 가게 하자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거고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해서 더 위 순위에 가면 시장에서 평가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더 규모 있는 자금이 들어갈 거고 자본시장이 이른바 생산적 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연기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연기금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선방을 하고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물가 상승률에 좀 못 미치는 수익을 네. 달성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고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퇴직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예. 건데 이 퇴직연금 자체를 좀 더 규모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 퇴직연금 자체를. 예, 규모 있게 그 개인 자산 운영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좀 더 기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인 거죠. 그 기금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방식 갖고는 퇴직연금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내지 도움이 부족하다. 기금을 한다면 좀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구조를 바꾸는 게 퇴직연금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 이에 따라서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벤치마킹으로 들고 있는 2014년에 일본의 이토 보고서, 이에 따른 니케이 지수의 3배 성장. 예. 국내 증시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토 보고서에서 네. 그 처음에 쓰는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989년 이후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렇죠. 예.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5년 그 시점에서 저성장의 국민으로 접어들었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어렵다 우리 사회가. 그다음 일본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의 턴어라운드를 하려면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노동이 새로 투입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자본이 효율적인 것밖에 없는데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건 배분이라는 건 뭐냐? 혁신적 기업에 자본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이 혁신적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도록 하는 본래 그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더 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영진들이 투자자 그 주주들을 좀 제대로 대우하시라. 파트너로. 그리고 그런 파트너로 대우해달라고 감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 투자자이고 네. 기관 투자자다. 특히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 역할이 중요하다. 단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장기 투자에 유리한 어떤 제도 개혁 또는 그와 관련된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 실제 플레이어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시장을 끌어갈 것이다. 이제 이게 그때 발상이어서 이 이토 보고서의 발상을 저희가 이야기로는 경영진들 또는 이사들이 주주들 들러리로 거수기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 기관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가 시장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함께 건전하게 윈윈하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하는 역할들을 서로가 마인드를 바꿔가는 그런 캠페인과 어떤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까 네.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시장 플레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초보적 역할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몇 가지 더 해야 되지만 긴 흐름에서는 시장에서의 기관 투자, 장기 투자자의 활동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경영진들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배척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소통하면 그러면 더 나아지는 거 아니냐. 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디테일을 앞으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 계신 입장에서 이렇게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오 의원께서 그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밸류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게 반가웠는데요. 네. 어쨌든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가 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크게 보면 남들 안 한 길을 우리가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한 10년 했고 또 대만은 자본시장의 개혁을 조금 더 급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건데 물론 일본과 대만의 사례가 우리에 꼭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경제 구조나 이런 건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긴 호흡에서 사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정책이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5천 간다고 해도 뭐 빨리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5천 가서라도 거기서 잘 많이 연착륙을 하면서 더 오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모두가 조금 긴 호흡으로 정책이나 투자자나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더라도 이 기업에 돈을 묻어놨을 때 기업이 내 자산을 잘 지켜주고 적절하게 배당을 주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 서밋 진행하면서 MSCI 지수 편입이 안 된 것이 참 안타깝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내에 또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역외 환거래 같은 멘트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MSCI 선진국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 한국보다 못한 나라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국을 어필을 하고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감사를 드리는데 자본시장 전문 한 사람의 전문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 뭐 그렇게 목을 맬 일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건 이제 투자의 일종의 기준인데요. 2008년까지 신흥국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신흥국 지수에 있는 게 좋았어요. 그렇죠. 또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영국과 미국의 앵글로색슨족들이 만든 룰이니까 그들에 맞는 규범을 우리가 갖는 것도 제 생각에는 뭐 게임의 규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다 그러면 그 돈이 선진국 주식을 사는 돈이건 신흥국 주식을 사는 돈이건 한국 시장의 매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 가지는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지금 MSCI에 가장 걸리는 게 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외환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네. 현대사에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가 외환위기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은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교역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돈의 움직임은 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인데요. 저는 중국의 예를 들면 2014, 15년에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한다 그러면서 런던이나 뉴욕에 이제 위안화 거래를 허용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4조 달러가 3조 달러로 그냥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셈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 순기능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환율 주권을 비롯해서 지나치게 많은 양보가 저는 있다라면 그 득실을 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정말 큰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것도 순기능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득실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외환 시장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자금 유입과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 보자면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또 진입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요즘에는 평가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제도 같아요. 제도. 예. 작년에 밸류업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샀는데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이란 나라가 쉽게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 주식이 10년 올라갔는데 그 주식을 못 샀어요. 2013년부터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순매수로 반전된 게 2023년입니다. 신뢰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런 나라가 바뀔 수 있겠었는데 일본이 하는 걸 보면서 일종의 포모 같은 게 있었죠. 일본 주식 못 샀는데 한국도 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의 한 7, 80% 정도는 뭐 한국 경제가 가진 장단점, 기업이 가진 장단점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크게 보면 지배 구조고 특히 이제 정책적 일관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도다. 그리고 이에 맞는 신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른 필요한 제도적 지원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제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예, 우리 저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투자자 입장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이강일 의원님하고 박홍배 의원 두 분이 이제 홍콩 그 포럼에 가서 외국인 투자자랑 토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준 내용들을 제가 받아봤는데 주로 말씀하신 게 제도였어요. 아, 네. 제가 말씀하신 게 상법 개정 도대체 하고 있냐, 계속 갈 거냐, 국민연금 수도지 코드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느냐, 주주친화적 의결권 행사 가능하냐, 또 이제 의결권 대행 행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는 이제 물론 배당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문제, 자사주 관련돼서 해결 의지가 있냐, 이게 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대기업들, 기업 집단의 자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 포럼장에서 저희 이제 특히 소속 국회의원 그 두 분한테 계속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관심 속에서 그 이후에 여기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을 추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근데 그분들과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이제 어떤 불신. 작년에 지난 정부가 하려고 했었지 않냐. 말은 그때에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더라. 네. 그러면 현 정부, 새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갈 거냐. 말만 하다가 또 중간에 정치적 쇼하다 말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었고 저희들은 그 질문에 아마도 끝없이 답변해야 될 겁니다. 계속 가는 거냐, 여기서 멈추는 거냐. 그 질문들을 이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에서 지금은 호기심에서 기대로 가고 있지만 그게 신뢰로까지 못 가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아직 없는 거고 지금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과도기인 건데 그게 일관되게 그런 질문 이게 일관되게 갈 거야라는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이 네. 이제 신뢰가 있는 건데 그러겠죠. 저희는 지금 출발점에 있다. 신뢰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출발점 스타트가 상당히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라보겠고요. 앞서서 시장의 신뢰와 관련해서도 주가 조작 근절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7월에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출범을 했고 슈퍼리치들이 가담한 1,0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또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주는 시사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합동 대응단이 7월달 출범을 했는데 네. 이제 이게 이례적으로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 아, 당연하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사건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과거에 비판되는 지점들 하나는 거래소에서 주가 조작 이벤트가 있으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적발이 가능한데 시스템이 진화되지 않으면 이제 적발이 늦겠죠.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 시스템적으로 적발했는데 금융감독원에 가면 거기서 키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류를 묵어놔요. 이러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몇 가지 있었죠. 도이치모터스 등 삼부토건도 이랬었고 이것이 바로 그냥 수사기관에 가서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수사하시라. 자본시장에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적 압력도 넣지 말고 그냥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이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는 역할을 해야 된다. 수사기관까지.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1,000억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1,000억을 기본 자금으로 모아놓고 그걸 갖고 주가 조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된 게 아니니까 저희가 발표만 갖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1호로 발표한 거겠죠.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제대로 조사해서 원금까지를 몰수하는 사례가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 2021년도에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전엔 수익금만 범죄 수익으로 해서 몰수를 했는데 원금도 범죄에 가담된 도구였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법 개정을 했었고 그게 실제 집행된 사례는 아직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수사나 재판관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때는 이 수사기관, 특히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건에 대해서 몰수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몰수에 필요한 입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라도 몰수된 사례가 있다면 이제는 그 주가조에 가담한 사람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비용에 대한 코스트가 네. 훨 커지니까. 그것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특집 코스피 5천 한국 증시 대도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국 증시의 지속적인 또 상승을 기원을 하면서 뒷화면도 빨간색으로 좀 꾸며봤는데 센터장님께서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싼 자산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우리 그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저평가만 해소돼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수 있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뭐 너무 자조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그래도 한국의 산업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은 저평가에서 지배구조 개선만 좀 돼도 상당히 오를 수 있는 제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좀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이제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원달러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뭐 대미 투자 이런 것들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달러가 조금 더 약해지면 한국 시장이 또 속도를 높여서 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정말 언제 3,400, 3,500에 올라서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덧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이제 5천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까 센터장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을 너무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기 달성의 그 네. 조기를 너무 이야기하면 성급한 행동을 하게 되고 오해를 유발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조기 달성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저희는 그 시장에서의 올해의 변화가 너무나 드라마틱하다. 올해 최저점이 2290 정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6월 3일까지 약간 27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내란 이후에 정상화니까 그 2700 이후에 얼마가 오를 것인가가 그 전부터 고민이었고 그 네. 이후에도 계속 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억눌려 있었던 거다. 네. 지배구조 때문에. 늘 이게 거품인가 아닌가 자문을 해보는데 또 여쭤봅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에게. 아직 거품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담담하게 좀 일관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또는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는 게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관되게 가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시장 가격을 언제 얼마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오만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지점에서는 시장과 정치의 역할을 좀 구분해서 서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400만 투자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고 지금도 기대로 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한번 5년 동안은 일관되게 가지 않을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책에 대해서는 하여간 꾸준히 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특별한 의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한국 증시 대도약의 시대 지금 초입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난 8월에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단기간에 주가 흐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한 번 예. 맞힌 사람은 다음에 틀릴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저는 우리 증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스카운트만 완화돼도 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뭐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혁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주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전 그런 주식들이 지난 1년 봄도 주가가 또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지배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좀 내가 주식 샀을 때 나를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투자 의사결정에 좀 중요한 기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400만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한국 증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 그리고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특집 코스피 5천 한국 증시 대도약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